할머니,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건장한 사내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릇들이 우르르 떨어지며 바닥에 깨졌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61세 이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체구가 더욱 초라해 보였거든요. 안 된다고? 감히 누구한테 안 된다는 거야?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때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후드 집업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죠. 뭐 하는 거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연우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거든요. 견우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707특임단 출신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거든요.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부평시장 뒷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이말수는 작은 책으로 칼국수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61세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아침 루틴이었어요. 어머, 말순 언니 또 제일 먼저네요. 옆 가게 청가상 주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말순은 미소로 답하며 수건을 머리에 둘러쌌어요. 파마한 짧은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육수 끓이는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어요. 말순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죠. 물을 썰고 팔을 다듬는 모습에서 30년 장사의 내공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맛있겠네, 말순이 칼국수. 단골 떡볶이 아저씨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저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 조심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뜨거운 칼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죠. 말수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국물이 더 진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오후 2시가 지나자 가게는 고요해졌어요. 말수는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정리정돈에 들어갔죠. 주름진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골목 여기저기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가게에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장사했냐고, 매출은 어떻냐고. 청가상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수는 듣고만 있었죠. 사실 며칠 전 자신의 가게에도 그런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시장이 좋아진다니까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딸 연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가게 앞에 검은 승합차가 자주 서 있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안에 앉은 사람들이 가게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늦은 오후 정연우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검은 후드 집업을 입은 키 큰 딸의 모습에 말순의 얼굴이 밝아졌죠. 연우야, 어쩐 일이야? 바쁘다더니. CCTV 점검 업무로 이쪽에 왔어요. 잠깐 들렀죠. 연우는 간단하게 인사하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보안업체 팀장답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리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미묘한 불안함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음식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연우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말수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죠. 조심해서 가거라. 연우가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에게 최근 일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시장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말순도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였죠.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와 추리닝 차림의 사내 둘이 들어왔죠. 말수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죄송해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양복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박도강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자리에 앉았죠. 추리닝 차림 사내들도 따라 앉았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복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재개발 관련해서 상인분들 의견을 듣고 있어요. 협조해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상인회에서. 말순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추리닝 사내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쳤어요. 그릇들이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할머니,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장치성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어요. 목에 있는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말수는 뒤로 물러서며 떨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감히 누구한테 안 된다는 거야? 박도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연우가 뭔가 깜빡한 것이 있어서 돌아온 거였죠. 뭔가 이상한데. 연우는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황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주변에 낯선 남자들이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가게 안에서는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무언가를 정리하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연우는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죠. 엄마. 연우의 손이 가게 문 손잡이로 향했어요. 평온해 보이던 시장 골목에 드디어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연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장치성을 중심으로 한 4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방금 뜬 듯한 칼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뜨거운 국물 위에 색이 변하지 않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부자연스럽게 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연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군 시절 단련된 직감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연우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음식에다가.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뭘 한 게 있나요? 장치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여기 보세요.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폐업 신고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에요. 봉투 안에는 최종 경고장이라고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죠. 위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요구, 재개발 구역 내 자진 철수 권고 같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추리닝 차림의 사내들은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설거지통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창고 문까지 열며 시설을 일일이 점검했죠. 여기 봐요. 곰팡이 같은 게 있네요. 이런 상태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내들은 일부러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연우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했죠. 엄마, 팔 좀 보여주세요. 연우가 말순의 팔뚝을 살펴보자 오래된 멍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보라색과 누런빛이 섞인 멍들이 팔 곳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부딪힌 거야.
말순이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지만 연우는 이미 모든 걸 알아챈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했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연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장치성을 바라봤어요. 키 167cm의 체형이 단단한 연우 앞에서도 장치성은 물러서지 않았죠.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 내 위생 점검이라고. 허가증 있나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발업체 직원이니까. 장치성의 말에 연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술이 순식간에 발동되었죠. 뭐 하는 거야? 연우가 장치성의 팔을 비틀며 바닥에 눕혔어요. 다른 사내들이 달려들었지만 연우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군 시절 단련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내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켜진 상태로 바닥에 굴러갔죠. 연우가 재빨리 주워들고 보니 거기에는 상인 명단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명단에는 이말순의 이름을 포함해 10여 명의 상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철거합의 거부, 우선 방문, 강도상 같은 메모들이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죠? 연우가 휴대폰을 들며 물었어요. 장치성은 급하게 일어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연우가 먼저 사진을 찍어두었죠. 당신들 누구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장치성이 투덜거리며 옷을 정리했어요. 다른 사내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가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다음에 또 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연우의 경고에 장치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곧 없어질 곳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들이 나간 후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무너진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엄마,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연우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한 달 전부터였어. 처음에는 정장 입은 사람이 와서 좋은 말로 하더니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지.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연우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은 어때요? 다들 무서워해. 곽 부회장님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쩔 줄 모르시고. 연우는 휴대폰에 저장된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시장 내 주요 상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각각의 공략법까지 메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협박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죠. 연우가 중얼거렸어요. 707 특임단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식의 체계적인 접근은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앞으로 며칠 동안은 가게 문 좀 일찍 닫으세요. 그럼 장사는 어떻게? 안전이 우선이에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연우는 일어나서 가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했거든요. 현재 설치된 카메라들로는 가게 안쪽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여기 각도를 조정하고 저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겠네요. 연우가 혼잣말을 하며 메모를 했어요. 필요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재배치해야 했죠. 연우야,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어떡해?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연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영업 방해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이미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본 명단만 봐도 시장 내 주요 상인들이 모두 타겟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까지 계획되어 있었죠. 박도강이라는 사람 알아요? 모르겠어. 오늘 처음 봤는데 명함을 줬어. 말순이 구겨진 명함을 내밀었어요. 해림파크 개발 이사 박도강이라고 적혀 있었죠. 해림파크 개발. 연우가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보안업체에서 다뤘던 사건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엄마, 혹시 다른 상인분들도 이런 일 당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곽 부회장님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있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고. 연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하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연우는 차량 번호를 메모해 두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 연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시장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상 사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연우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원룸 안은 어둠이 가득했고 형광등을 켜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드러났죠. 그녀는 침대 밑에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군장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지퍼를 열자 707 특임단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술용 손전등, 야간 투시경,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연우는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당시의 감각을 되살렸죠.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작전 실패로 인해 동료를 잃었던 그 끔찍한 순간 말이에요. 연우의 왼팔 안쪽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죠. 이제는 혼자야. 연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자신만이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연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어요. 이진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우 선배, 이 시간에 웬 연락이에요? 진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시간 있어? 이진호는 키 175cm 정도의 슬림한 체형이었어요. 인천청 강력사이버 통합팀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죠. 연우를 군 시절부터 존경해왔고 원칙을 지키는 성격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연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가게에서 벌어진 협박 사건부터 휴대폰에서 발견한 상인 명단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죠. 해림파크 개발이라고 하셨죠?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진호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선배, 이거 큰일인데요. 박도강이라는 인물이 실질적 운영자로 나와 있어요. 박도강이 어떤 사람이야? 과거 해외 자금 세탁 의혹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 조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정보도 있고요. 진호의 설명에 연우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정식으로 수사 가능해? 그게 문제예요. 재개발 사업이 시 핵심 정책이라고 해서 윗선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왔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어요. 원칙을 중시하는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선배, 이건 구청 내부 인사들과
민간 개발업자 간의 구조적 결탁 같아요. 단순히 몇 명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연우는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거든요. 공식적인 수사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진호야, 그럼 우선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에요. 다만 조심해야 해요. 이미 윗선에 보고된 사안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 증거를 확실하게 잡으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연우는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공조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해림파크 개발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어요. 회사 위치, 사무실 구조, 주변 건물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찰 기법을 활용했어요. 지하 주차장은 보안이 약한 편이었고 사무실이 있는 빌딩은 오래된 구조라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시장 인근 빌딩들도 마찬가지였죠. 연우는 침투 가능성이 높은 동선들을 정리하며 메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의 전화였죠. 연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곽 부회장님이 병원에 실려갔어. 가게에서 쓰러지셨다는데.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곽영호 부회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인천의료원이야.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연우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는 시장 상인 몇 명이 모여 있었죠. 말수는 벤치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말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는데. 한 상인이 설명했어요. 연우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죠. 혹시 오늘 부회장님 가게에 누가 다녀갔나요? 그게 아침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 후로 부회장님이 계속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연우의 추측이 맞았어요. 곽영호 부회장도 협박을 받았던 거죠.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며칠 동안은 일찍 문 닫고 주변 동선도 제한하세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 연우는 혼자 시장 주변을 돌며 정찰했어요.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상한 남자들이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어. 연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단순히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장 전체 상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다시 군장 가방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707 특임단 시절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해림파크 개발 사무실의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연우는 빨간 펜으로 주요 침투 경로를 표시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죠. 박도강, 이번에는 제대로 상대해보자. 연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조용히 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이제는 전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연우는 군장 가방에 지퍼를 닫으며 결심을 다졌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도강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연우는 진호와 만나기 위해 인천청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어요. 진호는 이미 도착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얇은 캐주얼 자켓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배, 밤새 자료 정리했어요. 진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해림파크 개발 관련 수사 기록들과 박도강의 과거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내부 문서 확보와 언론 여론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연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다중작전 수행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제가 상인들 증언 수집할게요.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을 모으는 거죠. 좋아. 난 다른 방법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해 볼게. 연우의 말에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확실한 걸 잡아야 해. 연우는 단호했어요.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오후 2시 연우는 해림파크 개발 인천지사가 있는 빌딩 주변을 돌며 정찰했어요. 12층짜리 오래된 상업용 빌딩이었고 해림파크 개발은 8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청소업체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연우는 타이밍을 재었어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가 청소업체 작업 시간이었거든요. 연우는 검은 작업복을 준비해서 갈아입었어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하고 빌딩에 침투하는 계획이었죠. 707 특임단에서 배운 위장 침투 기법을 활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어요. 해림파크 개발 사무실 문에는 이사 박도강, 팀장 장치성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거든요. 연우는 사무실 내부 CCTV 위치를 파악했어요. 모서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책상 쪽은 사각지대였죠. 보안 패턴을 분석해 보니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박도강의 책상은 창가 쪽에 있었고 장치성의 책상은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연우는 장치성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자 예상했던 것들이 나왔어요. 상인 협박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에는 시장 내 40여 개 가게의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각 상인의 연령, 가족 구성, 매출 규모, 그리고 공략 난이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말순의 이름 옆에는 딸 707 부대 출신, 주의 필요라고 메모되어 있었거든요.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서랍에서는 구청 인사와의 미팅 일정이 기록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구청장 면담, 도시개발과장 식사, 인허가팀 골프 같은 스케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보상금과 사업이익 비교표도 있었어요. 실제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인들을 내보내고 그 차액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연우는 휴대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에 접속해 이메일 기록을 확인했죠. 박도강과 구청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메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요청, 상인 대응 방안, 언론 대응 매뉴얼 같은 제목의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연우는 이것들을 모두 복사했어요. 1시간 후, 연우는 조용히 빌딩을 빠져나왔어요. 확보한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같은 시간, 진호는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비공개 장소에서 하나씩 증언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청가상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는 녹음기를 켜고 자세히 들었죠.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1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정장 입은 사람이 와서 좋은 조건으로 이주하라고 하더니 거절하니까 점점 거칠어졌어요. 떡볶이 가게 아저씨도 비슷한 내용으로 증언했어요. CCTV에 찍힌 협박 장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모습까지. 진호는 상인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반복적 협박, 감시, 금전 갈취, 강압적 서류 요구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수집되었거든요. 저녁 8시 진호는 수집한 자료를 들고 지역 방송국 탐사보도팀을 찾아갔어요.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자료를 보고 놀라워했죠. 이건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네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단 첫 보도로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뉴스에서 재개발 협박 의혹이 처음 보도되었어요. 시장 골목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터졌구나. 이제 좀 나아지려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보도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거든요. 장치성은 움직임을 강화했어요.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했죠. 검은 승합차가 특정 상인의 가게 앞을 반복적으로 왕복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장치성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목에 있는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해림파크 개발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박도강은 얇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론 대응은 정당한 보상 절차라는 명목으로 축소시켜라. 네, 이사님. 그리고 내부 자료 유출 경로를 찾아라. 누군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박도강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연우는 어머니의 가게 주변을 점검하며 은밀한 감시 인력이 배치된 것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엄마, 며칠 동안은 정말 조심하세요. 알겠어. 그런데 연우야, 너도 무리하지 마.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딸이 위험한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시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 위험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었죠. 장치성과 그의 일당들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어떤 방법 말씀이세요? 상인들이 감히 언론까지 끌어들였잖아.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해. 장치성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반격이 시작되자 그들은 더욱 위험한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연우는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해림파크 개발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한밤중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도강은 얇은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드러내며 장치성을 바라봤죠. 언론 보도로 상황이 걸레질이 됐어요. 박도강의 목소리는 기계적이면서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외모와 달리 그의 표정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치성이 물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목의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그의 눈빛도 평소보다 공격적이었어요. 여론을 전환해야 해. 증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박도강이 찬찬히 말했어요. 손목의 고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상징적인 경고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상을 선택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박도강의 입술이 차갑게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이미 대상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연우가 외출한 사이였죠. 체크 앞치마를 두르고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손님이 끊긴 오후 4시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작은 책으로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입구에 흰 승합차가 나타났어요. 창문에는 진한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차량이 골목 출구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어머, 저기 왜 차가? 말순이 중얼거리는 순간 승합차에서 4명의 사내가 내렸어요. 모두 추리닝 차림이었고 그중 한 명은 장치성이었거든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장치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위협적이었어요. 말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저는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사내들이 말순을 에워쌌어요. 골목은 좁아서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한 사내가 재빨리 빼앗았어요.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칠 일 없어요. 장치성이 말순의 팔을 잡았어요. 말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작은 책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누군가 도와주세요. 말순의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사내들은 강제로 말순을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과정에서 말순의 앞치마가 찢어지고 안경이 땅에 떨어졌죠. 승합차는 즉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시장 주변 CCTV를 피해 미리 계획된 경로로 움직였거든요. 번호판도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1시간 후 연우가 보안업체 업무를 마치고 어머니 가게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엄마, 계세요? 연우가 뒷문으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찢어진 체크 앞치마와 깨진 안경만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실랑이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죠. 무슨 일이지?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직감이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주변을 살펴보니 바닥에 끌린 자국과 발자국들이 승합차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연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익명의 발신자였거든요. 딸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 밤 11시 해림파크 공사장 지하 2층으로 와라.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연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제 선을 넘었어. 연우는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큰일 났어. 엄마가 납치됐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장이야. 증거도 있고 협박 문자도 왔어. 진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하지만 곧 답답한 한숨이 들렸죠. 선배, 죄송한데 인천청에서 재개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비공식적으로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체증이랑 법적 절차는 준비해 드릴게요. 진호도 안타까웠지만 조직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믿을 수 있는 동료 형사 몇 명과 비밀리에 협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연우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707 특임단 시절처럼 다시 혼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해림파크 공사장 자료를 검색했어요. 공사장은 시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죠. 건물 구조도를 분석해보니 지하 2층까지 있었고 여러 출입구가 있었어요.
연우는 최적의 진입 경로를 찾기 위해 기존 경비 동선과 CCTV 위치를 파악했죠. 지하로 가려면 동쪽 계단이 가장 안전하겠어. 연우가 혼잣말을 하며 경로를 표시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총동원했거든요. 밤 10시 공사장 주변은 적막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작업 중단 상태였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박도강과 장치성은 지하 2층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딸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장치성이 확인했어요. 박도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상징적인 경고가 되어야 해요. 다른 상인들이 감히 반항할 생각을 못하도록. 지하층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미완성 공간이었어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말수는 한쪽 구석에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우는 군장 가방을 메고 공사장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공사장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연우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죠. 707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밤 10시 30분, 연우는 공사장 주변을 돌며 최종 점검을 했어요. 겉으로는 혼자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전 진호와 비공개 합동팀이 건물 옥상과 지하 주변에 잠복 배치되었어요. 진호는 키 175cm의 슬림한 체형으로 어둠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죠. 그와 함께한 믿을 만한 동료 형사 3명도 각자 위치에 숨어 있었어요. 선배, 준비 완료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우는 가슴에 숨긴 소형 송출 장치를 확인했죠. 707 특임단에서 사용하던 최신 장비였거든요. 알겠어. 내가 신호 보내면 동시에 진입해. 연우는 공사장 정문으로 향했어요. 검은 후드 집업을 입고 군장 가방을 맨 모습이었죠. 표정에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임시 전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하 주차장 중앙에는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순이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작은 체구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주변에는 휘발유통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점화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냄새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왔구나. 장치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건장한 체격에 목의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뒤로는 추리닝 차림의 부하 4명이 따라왔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연우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봤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가방부터 보여줘. 우리가 찾던 자료 다 들어있겠지? 장치성이 손을 내밀었어요. 연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죠.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어요. 진짜 자료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예요.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지. 부하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연결하자 가짜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내용은 실제와 비슷했지만 핵심 증거들은 빠져 있었어요. 제법이네. 그럼 이제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그때 박도강이 나타났어요. 얇은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사님이 직접 오셨네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서 말이야. 박도강이 연우를 내려다봤어요. 키는 연우보다 조금 컸지만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뻔했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삭제하자. 박도강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휘발유를 주차장 바닥에 흘리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점화기를 준비했죠. 정말로 이런 짓까지 할 생각이에요? 연우가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송출 장치를 통해 모든 상황이 지상 통제실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언론에 흘리고 우리 사업을 방해했잖아. 박도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손목에 고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진호는 지상에서 화면을 보며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박도강의 협박과 위협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선배, 언제든 들어갈 준비됐어요. 무전기를 통해 진호가 말했어요. 연우는 USB의 실시간 송출 표시 등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했죠.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연우가 갑자기 바닥에 손을 짚으며 몸을 낮췄어요. 이것이 약속된 신호였거든요. 동시에 여러 출입문에서 형사들과 지원 인력이 주차장으로 진입했어요. 진호가 앞장서고 있었고 다른 형사들도 재빨리 위치를 잡았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뭐야 이게. 장치성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부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거든요. 배신했구나. 박도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부하들은 쇠파이프와 도구로 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하 주차장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연우와 지원팀의 협력으로 대부분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연우는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발휘했어요. 한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재빨리 몸을 피해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죠. 형사님들, 이쪽이에요. 연우가 말순이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진호가 달려와 말순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장치성은 도주를 시도했어요. 건장한 체격을 이용해 출구 쪽으로 달렸지만 연우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출구 직전에서 발목을 잡혀 넘어졌어요. 어디 가려고. 연우가 장치성을 바닥에 눕히며 수갑을 채웠어요. 목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박도강은 다른 출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사장 외부에서 대기하던 팀에 의해 차단되었어요. 고급 정장이 흙먼지로 더러워진 채 체포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박도강이 항변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연우가 말순에게 달려갔어요. 말순은 정신적 충격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연우야, 무서웠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우는 어머니를 안으며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시켰죠.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진호는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휘발유통, 협박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거든요. 선배,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고마워, 진호야.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새벽 1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장치성과 박도강을 포함한 일당 6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이미 언론과 수사기관에 전달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연우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는 보통 더 큰 배후가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의 승리는 분명했어요.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악역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연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공사장을 빠져나왔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사건 발생 한 달 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는 본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검찰청 회의실에서 수사 담당 검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진호 형사님이 확보한 자료들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재개발 시행사 내부 이메일과 구청 인사들의 승인 기록, 그리고 박도강의 자금 흐름이 연우와 진호가 확보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서버 로그까지 확인해 보니 문서 조작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원본이 맞습니다. 진호가 보고했어요. 슬림한 체형의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며칠간의 수사로 피로가 쌓여 있었거든요. 장치성의 협박 명단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것도 핵심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시장 내 40여 개 가게가 체계적으로 타겟이 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법정에서는 장치성과 박도강의 조직적 협박 과정이 다수의 녹취와 CCTV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현되었거든요. 피고인 장치성은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반복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장치성은 피고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지만 목의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죠. 박도강은 고급 정장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얇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피고인 박도강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외 자금 세탁 조직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단순한 시장 협박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죄망과 연결된 중대 사건으로 격상된 거였거든요. 구청에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 인허가팀 직원들이 연이어 소환되었죠. 구청 내부 인사 4명이 개발사와 금전적 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구청장에게 보고했어요. 구청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행정 승인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별도 감찰과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가게가 협박 대상 1순위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다른 상인들도 집단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우리 모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곽영호 부회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증언했어요. 58세의 중년 체형에 반백이 섞인 머리였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협박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청가상 아주머니도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검찰은 공사장 지하에서 발견된 휘발유통과 점화 도구들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조직성을 더 무겁게 인정한 거였죠. 피고인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협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어요. 법정은 숨막힐 듯 조용했거든요. 재판 중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박도강이 과거의 한 발언이 증거 영상으로 제시된 거였죠. 재개발은 결국 숫자 계산일 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화면 속 박도강이 냉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법정에 상영되었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를 숫자로만 봤다는 거군요. 한 상인이 중얼거렸어요. 여론은 완전히 박도강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죠. 말순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체크 앞치마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작은 체구였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어요. 무서웠지만 제 딸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말순의 증언에 연우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거든요. 판결 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는 시장 상인들과 언론, 그리고 연우와 진호가 앉아 있었죠. 피고인 박도강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박도강은 무표정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장치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장치성도 중형을 받았어요. 상인들을 직접 협박하고 위협했던 죄가 무거웠거든요. 구청 간부들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뉘었어요. 도시개발과장은 직무 박탈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배신한 죄가 큽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연우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공사장 침투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성이 있었지만 공익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정연우 씨의 행동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연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재판이 끝난 후 연우와 진호는 법원 앞에서 만났어요. 선배,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어요. 몇 달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거든요. 시장으로 돌아온 연우를 상인들이 반겼어요. 곽영호 부회장도 병원에서 퇴원해 자리에 있었죠. 연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시장을 구해줬어.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연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의 가게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협박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거였죠.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응, 고마워 연우야. 어머니와 딸이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했거든요.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상인들은 다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연우도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승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후 부평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기존 해림파크 개발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접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곽영호 부회장이 상인회 회의에서 말했어요. 58세의 중년 체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정말 좋아질까요? 청가상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협박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이에요. 이제는 외부 세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부회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말순의 칼국수 집은 피해 상인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례로 지정되었어요. 상인회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시설 보수가 이뤄졌거든요. 새로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 깔끔해진 주방 시설이 가게를 한층 밝게 만들어줬어요. 말순은 새 앞치마를 두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봤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가게 한편 벽에는 특별한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건 당시를 기록한 작은 사진과 상인들의 단체 사진이었거든요. 시장을 지켜낸 상징적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엄마, 저 사진 보면 어때요? 연우가 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말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연우는 보안업체 팀장 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로 시장과 주변 상인들의 안전 관련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연우 팀장님, 새로 설치할 CCTV 위치 좀 봐주세요.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연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연우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떠맡고 있었거든요. 여기랑 저기에 하나씩 더 설치하면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연우가 전문적으로 조언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지식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니 보람을 느꼈거든요. 진호도 종종 시장을 방문했어요. 사건 해결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 대상자로 추천되었지만 여전히 상인들을 챙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형사님, 요즘 어떠세요? 떡볶이 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진호는 슬림한 체형의 단정한 차림으로 미소를 지었죠.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시장 골목은 재개발 위협이 사라지자 이전보다 훨씬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시장이에요?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여러 언론에서 시장 공동체 회복 사례로 취재를 하러 오면서 알려진 거였죠. 네, 맞아요. 상인들이 힘을 모아 지켜낸 곳이에요. 곽 부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말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가게에서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단골과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칼국수가 정말 유명하다면서요? 젊은 손님이 물었어요. 말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정성스럽게 끓일 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새로운 손님들 중에는 사건 소식을 듣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순의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거든요. 다른 상인들도 변화했어요. 협박 피해가 암암리에 이어졌던 분들이 사건 해결 이후 용기를 얻어 추가 고소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우리도 당한 일을 신고했어요. 한 상인이 말했어요. 시장 전체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었죠. 연우는 가끔 공사장 지하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거든요. 과거 작전 실패로 인한 죄책감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결정이 옳았어. 연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동료를 잃었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연우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던 가게가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죠. 연우야, 고마워. 말순이 갑자기 말했어요. 연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거든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연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가 더 용감했어요. 혼자 견뎌내시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의 순간을 함께 넘어선 모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거였거든요. 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죠.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연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골목 끝에서는 새로 심은 가로등이 따뜻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말순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골목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된 거였죠.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어머니와 딸은 조용히 안정된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연우는 왼팔에 희미한 흉터를 만지작거렸어요. 과거의 상처였지만 이제는 극복의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함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지켜낼 거야. 말순과 연우의 대화는 희망으로 끝났어요.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결말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었거든요. 시장의 새벽은 여전히 말순의 육수 냄새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희망이 온다는 걸 배웠어요. 연우의 마지막 독백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61세 할머니와 34세 딸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거든요.